지금부터 패널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패널분들께 8분 내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은 후 마지막으로 김현정 교수님께서 답변 및 정리를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중의용 가속기 건설 구축사업단 권영관 부단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의용 가속기 건설구축 사업단 부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권영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먼저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사실은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실 때 되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해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또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김현정 교수님께서도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 주제가 이 과학적 협력과 합의, 그러니까 대형 연구시설 구축에 있어서 이 과학적 협력과 합의라는 게 또 키워드고 또 아까 원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이 사업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과학의 범위가 되게 눈에 안 보이는 세계부터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까지 다 아우르고 있고 사실 그런 세상들을 저희가 측정을 하고 관측을 하려면 결국엔 시설은 갈수록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연구시설 장비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 지금 대형 연구시설 장비 구축 사업에 지금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지난 한 10년 동안의 저의 경험이 또 많은 또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형 연구시설 구축 사업 뭐 다른 소소한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프로젝트라는 것은 기획 그다음에 얘를 구축하고 향후에 운영하고 업그레이드까지 전 주기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대형 연구시설이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단계별로 다 잘 돼야겠지만 처음 시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잘 돼 있어야 그게 구축으로 잘 이어지고 그 준비가 잘 된 만큼 나중에 운영 단계에 가서도 충분히 활용도를 가지고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까 사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대형 연구시설 구축 사업들의 사례를 보면 뭐 흔히들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고 아주 빨리빨리 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DOE 사례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중의용 가속기 사업 같은 경우도 전체 구축 기간의 상당 부분이 R&D에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R&D라는 것은 그게 얼마나 걸릴지 또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을 참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불확실성이 커서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R&D가 사실은 완료가 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또 이 장비는 결국에 가속기나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진 그런 대형 연구 장비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용자 시설입니다. 유저 퍼실리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 사항들이 상당히 꼼꼼하게 세밀하게 잘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 봤을 때 사실 이번 방사능 가속기의 그 기술검토위원회 활동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실 구축에 들어가서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사업 관리에 여러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해관계자인데 결국엔 그런 전체적인 과학계 합의,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들이 런칭이 되면 사실은 항해를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계속 많은 시련에 부닥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경험들이 사실 있어 왔고요. 그다음 구축 단계에서도 사실은 실제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 선정이 되고 또 그 연구진들, 개발진들이 이제 구성이 될 텐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 기술적 역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 프로젝트의 특성상 주어진 기간, 인력, 시간, 예산 이런 것들 다 맞춰야 되는 그 프로젝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서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서 투입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 프로젝트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들인지에 대한 검토가 따라와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함께 고려가 돼야지만 이 대형 연구시설 장비들이 잘 구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쭉 아울러서 보다 보면 아까 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현장에서 애로 사항도 상당히 있고요. 또 이 사업을 관리하는 정부의 부처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대형 연구시설 구축하는 게 힘들까라는 그런 좀 근본적인 질문에 좀 접근을 하게 됐고요. 아까 DOE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사실 저는 가장 큰 게 제도적인 뒷받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개별 과제, 큰 규모가 아닌 과제도 과제에 적용하는 그런 평가나 뭐 이런 다양한 시스템들을 대형 연구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 책임입니다. 책임을 누가 질 거며 책임을 또 어떻게 질 거며 계속 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아직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곱씹어 보면 결국 우리가 해외에 많은 사례들도 있고 이제 우리도 대형 연구시설 장비 구축이 계속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이 대형 연구시설 장비 구축에 맞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진행하도록 그리고 사실 대형 연구시설 구축 사업들이 장치의 그런 종류나 목적은 다르더라도 대형 연구시설 장비 구축 사업이 가지는 유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우주나 핵융합이나 아니면 가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레슨런들이 계속 또 그 다음 후속으로 있는 사업들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다행히도 최근에 그 과기부 혁신본부에서 이런 대형 연구시설 장비 구축에 대한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범 사업을 이제 진행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사실 저도 이 예타에 참여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는데 사실 이게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런 대형 사업들의 구축에 또는 향후의 운영까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가동이 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꼼꼼히 살펴지고 또 검토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용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그 기획 단계에서 준비가 잘 되고 이제 구축 단계에 가서도 사실 아까 기술검토위원회 아까 좋은 일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해외 사례들 보면 구축 단계에서도 이제 스티어링 커미티 이런 것들 통해서 이용자분들의 요구나 수요가 그런 의견들이 계속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니지만 사실 구축하면 이게 시간이 쫓기고 또 계속 진행을 하게 되다 보면 구축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또 다른 것들에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돼서 충분히 구축 그리고 그 이후의 단계까지를 고려해서 항상 협의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용관 부단장님께서 방사학원 가속기 같은 이용자 시설 구축 사업 경우에 이용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그리고 활용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요. 특히 이제 이런 대형 연구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과학기술원 문봉진 교수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온 문봉진입니다. 우선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실은 제가 오늘 발표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또 다른 그 내용들을 좀 준비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오늘 이 주제인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그 저의 조그만 바람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실은 1조에 가까운 상당히 거대한 그 자본을 들여서 지금 과학 시설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탄탄한 이 활용 구축 계획을 통해서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실은 과학자로서의 또 큰 책임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김현준 교수님께서 이 발표해 주신 그 내용을 실은 저도 이전부터 좀 많이 옆에서 볼 수 있었고요. 저는 이제 그 비교적 작은 방사선 가속기라고 하는 ALS에 있는 버클리에 있는 가속기에서 비슷한 내용들의 그 CDR을 이제 준비하고 하는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제가 많이 보면서 느꼈던 거는 많은 과학자들이 실은 선후배가 다 같이 자리에 모여서 계급장 뛰고 정말 이렇게 모든 그 가능한 내용들을 가능한 이 안건들을 올려놓고 치열하게 이 얘기를 하고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은 거의 길 때는 1년을 두고 천천히 모든 거를 다 검증을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꼈던 점은 실은 이해관계에서 충분히 벗어나서 실은 과학을 위한 그리고 또 이 과학을 통한 그 국민들의 이 기대를 맞출 수 있는 것들을 최대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옆에서 볼 때 많이 부러웠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요번에 이 예타 사업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좀 많이 보고 배운 게 많고요. 느낀 점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미국에서 이제 또 보여주신 그 자료이긴 한데요. DOE의 그 CDR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가 한 150페이지쯤 되는데 제가 그걸 이제 좀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쭉 들여다보면 정말 꼼꼼히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CDR1, 지로부터 시작을 하죠. 지로, 1, 2, 3, 4, 5를 정말 하나하나 잘 적어놨는데 저희는 어떻게 이러한 그 CDR 가이드라인이 유사한 가이드라인이 국내에서도 이 로드맵이 있거든요. 거대 시설 구축 사업 로드맵이 있는데 거기 안에 어떻게 함께 녹여낼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이 이렇게 좀 링크를 해서 서로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너무 경직되지 않게 유동적으로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이 이렇게 임플리멘트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 좀 이제 지금 이 방사선 가속기 부지 선정이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 과제가 이렇게 예타까지 통과가 되는 거를 옆에서 보면은 정말 이 빨리빨리 문화, 이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실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물론 열심히 한 뜻을 가지고 고생하셨지만 좀 아쉬운 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좀 아까 권영단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도적인 그러한 그 뒷받침이 있으면은 상당히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교 쪽에서 왔으니까요. 인력 양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 활용 구축 계획이 더 중요한 이제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전문 인력 양성 면에서 볼 때 이 가습기를 잘 짓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이걸 잘 활용하는 사용자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거 실은 이 사람들을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빔라인에서 일을 하는 빔라인 스태프에 대한 그 운영 또 그 운영 포스가 정말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에 관련된 그 인력 양성에 대한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이러한 큰 거대 시설 구축에서 같이 함께 좀 고려가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빔라인 이제 기술검토위원회에서 제안한 빔라인을 가지고 전문기술검토위원회가 또 이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지금처럼 이제 또 다시 한번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뛰어난 장치를 준비하고 이거를 통해서 좀 국민들이 1조라는 어떻게 보면 세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통해서 어떠한 뜻 있는 또 꼭 산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예, 이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문봉주 교수님께서는 이제 방사능 가속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특히 인력 양성 부분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포항공과대학교 정우성 교수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포항공대 정우성입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원장님이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 뭐 대형 연구 장비나 이런 데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 과학기술 연구, 그 과학기술 자체의 특성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우리나라의 그 R&D 역량이 더 많이 높아졌고 그러면서 수행해야 되는 R&D가 점점 더 첨단 그리고 대형화되기 때문에도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R&D 사업과 장비의 대형화는 계속 되리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반적인 그 SOC 사회간접자본과 다르게 그 예산 편성의 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구축을 하고 그래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우리 과학기술계와 국가적으로 봤을 때 큰 복이 아닌가 싶고요. 이번 가속기 같은 경우도 그런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런 대형 사업의 경우에는 특히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특히 예산을 확보를 하고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더욱더 예전에 비해서 국민의 지지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조금 사실 과학기술에 투자하겠다는 걸 반대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사회 국가의 예산이라는 것 틀은 한정이 돼 있고 편성의 우선순위라든지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더 화두가 되겠고요. 냉정히 보면 이론적으로는 국민의 지지, 국민의 협의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국회입니다. 다만 이제 국회에서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를 많이 한다는 게 과연 과학기술계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유리한가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전 단계에서 기획과 사전 심의 단계에서 충분한 국민과의 소통, 협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오긴 했습니다. 가령 지금 이 키스텝에서 거의 15년 이상 애쓰고 계신 기술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회라든지 다양한 민간 참여의 방법을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그 과학기술계 이상의 사회의 목소리를 담고 소통하는 노력은 여전히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기술 영향 평가를 넘어서서 더 확대된 사회와의 소통 특히 이제 이 기술 영향 평가 말고 예산 편성 단계, 사업 기획 단계에서 어떻게 이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 의견 수렴보다는 이 국민적 지지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라는 그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플랫폼이나 체계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지금 R&D 예타 체계 정비라든지 이런 게 더 성공적으로 계속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거는 그 R&D 사업이나 장비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방식도 많이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더 이런 고민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령 그 오늘 그 발제해주신 김현정 교수님이 소개해주신 미국의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사업비 관리 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과학기술 현장에 계신 연구개발하시는 분들은 많이 익숙하지 않은 제도일 것입니다만 아마 예산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친숙하신 제도일 겁니다. 근데 뭐 가령 이런 식으로 그 국가에서 R&D를 한도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자율적인 편성을 하는 제도, 이런 제도라면
김현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협의를 이루고 그 토론하는데 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는 방식에서는 이번에 가속기가 그 예타 기간이 연장이 됐었는데요. 예산 확보 관점에서 이런 케이스별 접근일 때 그 연장이 유리한가라고 하면 결코 유리하지 않다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같은 한도제도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뭐 이거는 다양한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기초 분야에 대해서 뭐 일반회계건, 기금회계건, 특별회계건 별도의 회계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자문회의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편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가끔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저는 나라를 새로 열어야 된다라고 자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제도들이 얽히고 설키고 지금의 또 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다 이유가 있고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게 이제 시범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현장과학기술인들이 좀 느끼시는 거는 한국연구재단 NRF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초연구 사업에서 분야별 지원을 하면서 분야의 그 어찌 보면 우리 예산 용어로는 내내역 사업이라는 정도 단계에 가서 연구자들이 자율 편성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예산을 임의로 편성한다기보다는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편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있어가지고 과학기술계에서 자율적 편성을 한다는 것과는 약간은 상당히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적용도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형 사업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할 때 국민적 협의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대형 장비에만 투자를 하건 아니면 R&D 전체에 투자를 하건 이런 방식의 적용은 더 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찌 보면 과학기술계 투자에 아무도 반대 안 한다 하지만 그게 도리어 어찌 보면 이런 제도를 수행하는 게 조금 더 우리가 국가 재정에 여유가 있던 과거가 더 수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또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듯이 점점 더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R&D가 대형화되는 추세에서는 더욱 더 적극적인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게 과학기술계를 비롯해서 우리 저기 키스텝이나 이런 곳에서 더욱 더 많이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하고 치고 나가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발제에서 미국 사례들이 또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그 미국의 상당수의 기초 대형 연구는 그 DOE, 에너지부와 다르파 등에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용어로 치면은 풀뿌리 연구라고 하는 게 그 미국 연구재단 NSF에서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시사하는 점이 꽤 있고 이게 이제 이 예산 운용할 때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DOE나 다르파는 그 뿌리를 찾아가면 국방 R&D에 두고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NSF나 이런 체계가 마련이 되면서 있었는데요. 국방 R&D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성도 결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기초연구나 대형 장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경제성이나 효율성 등을 묻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과하게 물으면 거의 초토화되는 게 기초 분야나 대형 장비나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D 예타가 별도의 체계를 띠고 있다고 하지만은 역시 이러한 경제성 평가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가령 이번 가속기 같은 경우도 BC 분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였을 뿐 큰 요소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키스텝에서 계속 보고 계신 부분으로 저도 키스텝에서 마련해 주신 여러 가지 그 포럼에서 이런 공부들을 꽤 많이 했었는데 가령 미국의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이 수립된 성과평가 법과 관련돼서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 상당히 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기초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었고 오바마 정부 2기 정도에 이르러서 상당히 완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부작용이 있고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제도를 약간 더 후행해 갖고 받아들이면서 이 영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이제 몇 년이 됐고요.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뭐 악영향을 받았다라는 것까지는 보다도 지금 저는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다. 극복이라기보다는
우회해가지고 좀 빠져나왔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국민들이나 의회에서 봤을 때 성과 평가하겠다고 했을 때 싫어하지 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과학기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매우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고도화 대형화되는 R&D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이번 가속기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런 전체적인 그림들을 정비하고 제도나 이런 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우성 교수님께서는 대연구시설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 제도적 측면에서 뭐 자율성이나 재량권 확보를 위해서 총사업비 관리 제도 같은 정책적인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키스텍 김문정 연구위원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스텝의 김은정입니다. 4월 말에 예타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렇게 그 예타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뭐 의견 주시고 자문 주시고 평가 주셨던 분들이 한꺼번에 모인 거거든요. 그전엔 다 같이 모인 자리가 없었는데 역전의 용사가 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하여튼 자리가 마련이 돼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김현정 교수님 발제를 비롯해서 패널 토론 좋은 얘기 많이 하셨고, 뭐 중복되는 얘기 좀 빼고 뭐 제가 몇 가지 느꼈던 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예타 조사를 하기 전에 정부 R&D 투자 중에서 기초 기반 분야의 R&D의 투자 전략이나 포트폴리오를 수립하는 이제 그런 쪽의 업무를 했습니다. 그때 한 5, 6년 정도 이제 그쪽 일을 했었었는데, 그 업무를 했었는데, 대형 연구 장비 시설 구축이라는 예산은 기초 기반 분야에서 연구자 주도의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그 예산이랑 같이 한 주머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 기반 분야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두 가지가 항상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구자 주도의 기초 연구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데 이미 큰 규모의 그리고 긴 기간의 대형 연구 장비 시설 구축 계획이 있으면, 과거에 있었거든요. 방사능 가속기 4세대 원형 방사능 가속기가 있었고, 중용 가속기, 중입자 가속기들이 다 그거인데, 그거하고 연구자 주도의 기초 연구가 같이 한 주머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형 연구 장비 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과학기술계 내에도 어떤 분야에 계시냐에 따라서 의견 차이와 갈등 구조가 되게 좀 심각하게 있었다는 점이 있었고요. 다행히 저희가 이제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투자 확대의 목표가 이렇게 명확하게 22년까지 2.5조 이렇게 있었었는데, 사실 그 사이에는 대형 가속기, 그러니까 대형 연구 장비 시설 구축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무리 없이 갈등 없이 지금 저희가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투자의 예산 확대의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가속기 얘기가 나왔을 때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한 주머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누가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대형 장비 시설 중에서 어떤 걸 우선 구축해야 되는 게 정말 기초 기반 연구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과학기술계 내 안에서도 이게 굉장히 정책적이고 심하면 정치적으로 결정되지 않나라고 하는 약간 신뢰 문제들이 되게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등 구조를 이루었어 왔다는 게 과거의 사례였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연구 장비 시설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계 내에서도 뭐 이런 뭐 한두 차례 공청회 뭐 이렇게 형식적인 설문조사 뭐 이런 거 말고 좀 더 심도 깊게 이런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국가 단위의 대형 연구시설 구축 지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번에도 이제 대형 연구장 가속기의 중장기 로드맵 뭐 운영 계획 같은 거 수립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하고 업데이트해서 이게 정말 과학기술계 내에서
기초연구,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대형 연구 장비 시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합의 과정이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저의 이제 업무 경험에서 느꼈던 그런 점들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형 연구 장비 시설이 이렇게 기간이 연장되거나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구축했던 사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성공 사례를 빨리 만들어야 이런 과학기술계 내에서 아니면 국민적인 이런 거에서 어떤 신뢰, 그다음에 대형 연구 장비 시설이 진짜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성공 사례를 만드는 데에 다목적 강사원 가속기가 좀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예타 조사에 임했던 것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제가 가장 좀 신경 썼던 부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저희가 대형 연구장비 시설 구축 계획들이 굉장히 탑다운으로 해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기술 검토를 하거나, 그러니까 관계자들의 합의 같은 것들 없이 좀 너무나 짧은 시간에 뚝딱 만들어져서 그거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계속 답습되었던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진짜로 이해 관계자들, 그다음 그 기술 분야의 사람들이 좀 심도 있게 토론해서 이게 정말 기술적으로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들과 차별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요 시설 구축을 통해서 과학기술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많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원하는 시설을 짓고 싶고 실험을 하고 싶고 이런 부분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진짜로 다 같이 모여서 합의하는 과정,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되게 의의가 있고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구축 계획을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해외 사례랑 비교해서 저희는 사실 뚝딱 1년 내에 모든 걸 결정해서 그 계획대로 무조건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번 경우에도 이제 CDR 외에 더 상세 설계 안 나간 상태에서 이 계획에 대한 적합성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실제로 상세 계획을 하고 사업단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일정을 밟아 나가면서 계획 변경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스트릭하게 관리했던 사업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연성 있게 사업 계획 변경을 좀 공식화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반드시 좀 마련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권영관 부단장님 말씀하셨던 그 대형 연구장비 시설 구축에 대한 사업 추진 개선 방안, 최근에 이제 운영위에 통과된 그 안건에 그런 내용도 좀 담겨 있어서 이제 이후에 이제 이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는 진짜로 이 대형 장비 연구 시설 구축 사업이 기간이나 예산 증액 없이 좀 성공적으로 구축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 구축 사업이 기존의 다른 시설하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 산업적인 활용을 굉장히 강조했고, 실제로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에 넣으려고 했던 그런 구축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의도는 되게 좋고 되게 새로운데,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은 기존에 그냥 정부에서 탑다운으로 했던 그런 구축 계획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기획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산업 전용 빔라인으로 했다가 이제 그게 기술 검토 과정에서 이제 우선 지원 빔라인으로 이렇게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전용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 빔라인 구축하는데 산업계가 투자해서 그 산업계의 수요를 담보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구축 계획이 세워지고 그렇게 구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사례에서는 사실 그렇게 의도가 됐지만 산업계란 충분히 산업계하고 신뢰를 쌓거나 충분히 논의하거나 수요를 상세하게 좀 받거나 이제 그런 수요를 이런 부분 되게 부족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달라진 산업이나 어떤 과학기술의 위상에 맞게 산업계를 지원하는 어떤 시설 구축할 때에는 산업계와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 산업계가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 방식으로 좀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문정 연구위원님께서는 이제 특히 대형 연구시설 장비 구축 시 예산 관련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도 과학기술 전반의 의견 수렴 과정 및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요. 특히 이번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 구축 사업이 대표적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리면서요. 네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김현정 교수님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키스텝의 임승혁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형 연구 장비 올해 초에도 그 라온 관련해 가지고 뭐 부품 국산화 관련 질문인데요. 이렇게 대형 연구 장비를 만들 때는 부품들이 이제 엄청난 하이 퍼포먼스를 를 이제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부품을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거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부품을 국산화 해가지고 우리나라 부품을 쓰는지에 대한 이제 이견이 좀 많은 걸로 보도 자료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이제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제 아까 이제 그 정호성 교수님께서도 국방 R&D를 말씀하셨는데 국방 같은 경우에는 R&D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군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가장 하이 퍼포먼스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부품을 국산화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이제 이게 비록 소부장에서 시작된 이제 대형 가속기 사업이긴 하지만 이것들의 이제 하이 퍼포먼스의 소부장을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은 그에 맞는 하이 퍼포먼스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가속기를 활용해 가지고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뭐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선 이제 국방 R&D처럼 먼저 해외 부품을 도입해 가지고 하이 퍼포먼스를 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런 핵심 부품들을 국산화해서 이제 적용하는 방법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 특정하지 않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특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답변하기는 권영과 부장님 예, 그 국산화 관련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장치 구축하면은 사실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장치들은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다음 제작 시제품을 만들어 성능 시험한 다음에 본제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기술이라고 하면 설계 기술이 일단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걸 일단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제작은 사실은 우리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제작 능력이 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산화하는 거 자체가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 업체들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같이 하려면 사실 그 업체들을 또 유인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또 그런 이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국산화를 했다는 건 다시 그 자체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업체들은 그걸 국산화해서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게 또 판로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국산화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또 어떤 특정 부품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한두 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내에 그런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지배 구조를 깨는 것도 사실 힘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산화율은 높이되 그리고 국산화의 함정에 매몰이 돼서 또 다른 더 중요한 걸 놓치지 않게끔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냥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리면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제품이 있잖아요. 무조건 국산화, 무조건 해외 제품을 한다. 또 그것도 좀 힘들고 그다음에 또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사실 이쪽의 국산화라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계속적으로 판로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우리 기업이 판로가 생길 수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같이 논의해서 어느 거는 정말 이렇다라는 판단이 조금 더 세세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뭐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정 교수님이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아, 예. 그 앞에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산화는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고 국산화가 옳으냐 그르냐는 다만 저는 과학기술계에서의 협의와 별개로 또 이 우리 사업 예산 기획이나 심의 단계에서 봐야 될 게 국산화에 매몰되게 된 제일 큰 계기는 경제성 평가죠. 그러니까 제일 우리 이런 사업에서 경제성 평가 나오는데 제일 베네핏 확보하기 쉬운 게 수입 대체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국산화를 넣기 시작하고 그게 성공한 사례가 몇 개 나오면서 모든 사업에 이게 이제 지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고 특히 그렇게 지나친 국산화를 부추긴 사업 중에 실패라고 하긴 그렇지만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뭐 2, 3년도 아니고 10년 뭐 이렇게 지체되는 사업들도 어떤 사업인지 대략 아실 테니 그 사업이 나오면서 이게 도리어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서 다른 R&D 기획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전반적으로 과학기술 협의와 별개로 R&D 예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업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사실은 예타는 좀 개선이 됐습니다만 그 혁신본부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주요 R&D 심의에서는 여전히 독특한 제도, R&D에 특화된 제도를 많이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중형 사업에서도 여전히 수입 대체 효과가 지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도적으로 빨리 개선을 해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요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번 간단히 답변을 드린다면 이제 R&D 예타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많은 이슈들을 예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타 이외에 다른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키스텝의 이기루입니다.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발표 자료, 과학적 협의와 합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뭐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사실은 과학적 합의나 협의라는 게 이제 과학자 집단이나 그 연구하는 분야의 집단의 어떤 합의와 협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토론과 말씀 중에도 보면 국민적 합의도 나왔고 사실은 과학적 합의 플러스 어떤 뭐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합의도 필요하고 정치적 분야의 어떤 합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이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합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보는 거 여기에 지금 발표 자료에도 보면은 그 성과와 활용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포항 방사능 가습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과 이렇게 보면은 뭐 네이처라든가 사이언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논문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과학적 합의 과학자들 뭐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성과가 얼마의 성과인지를 알 수 있을 거긴 하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 이 여기 네이처에 나오는 이 뭐 논문의 어떤 성과가 정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어떤 조금의 어떤 눈높이의 어떤 성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이렇게 나타나 있는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그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인식할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여기에 지금 또 보면은 뭐 산업계로 이제 다양한 실적이 나와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통계 수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업적으로도 이게 정말 뭐 이런 통계 수치 플러스 실질적인 그 활용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어떤 합의 국민적 합의를 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성과 지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방사능 가습기의 그 10가지 비임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으로 나와 계시는데 그 빔라인 식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술검토위원회 하신 것도
상당 부분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알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눈높이를 좀 낮춰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가습기를 활용하면은 이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것 갖다가 조금 이런 이 과학적인 이 집단에서 이런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방사능 가속기라는 시설 자체가 기초 연구기 때문에 그 논문 위주로 성과가 사실은 모아지고 그 성과가 또 과기부에도 보고되고 그것이 또 이 성과에 제가 받았던 자료에도 있는 것이고요. 뭐 그렇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노력이 좀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 이제 모든 과학적 시설들이 일반 국민하고 어떻게 잘 뭐 합의를 이루거나 또는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노력은 각각 시설마다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성과를 발표하는 것 외에도 시설을 독일의 대지 같은 데는 그 빔라인이라는 게 사실 저렇게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돼야 되고 뭐 한데도 불구하고요. 하루를 그냥 일반 국민한테 완전히 오픈해서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보고 뭐 하는지 어떤 걸 하는지 볼 수 있게 만드는 뭐 그런 오픈데이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또 이 국민 또는 대중들과 그 협력을 할 수 있는 자료 성과 분석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초 대형 시설로 되어 있어서 논문 위주로 되어 있고 그 뭐 내용적으로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응용 쪽으로 많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논문의 임팩트 팩터도 높고 또 이런 구체적인 물질들이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거라는 거는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산업도 사실은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방사능 가속기를 산업적으로 이용하는데 각종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예로 뭐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실제는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재료를 수출할 때 방사능 가속기의 데이터를 같이 넣지 않으면 수출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구체적인 사례도 조금 더 자세히 적으면 뭔가 어떤 식으로 산업체에서 구체적으로 이용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이용자 협회에서 했다기보다는 사실 제가 이게 방사능 가속기 연구소의 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관련돼서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실은 전남에서는 이번에 그 방사능 가속기 유치 사업을 하려고 전 도민의 200만이 넘는 서명을 받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그 저기로 시작을 했든 이제는 실은 모든 분들이 방사능 가속기가 뭐다라는 건 이제 아세요. 한번 들어보셨고 아주 최근에 이 연구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학 터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튜브로 이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강연도 들을 수 있게 하는데 저도 한번 거기에 그 방사능 가속기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실은 이 과학자의 그 과학의 대중화에 대한 노력은 저희가 좀 더 이제 활발히 해야 되고 지금처럼 이제 이 비대면으로 하는 이러한 뭐 자의가 됐든 대가 됐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걸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이 대중화에 앞장을 서는 거는 이 과학자들의 책임이고 실은 저희가 과학 연구 못지않게 같이 가져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7분 정도, 예, 원장님. 좀 있으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이제 대형 연구 시설 장비에 대한 어떤 정책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때가 됐고 또 지금 그게 저희의 숙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좀 발제하고 토론 말씀 드리면서 많이 좀 정리가 되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아까 김은정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국가 R&D 예산도 인프라 예산을 별도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가 가용자원 중에서 과연 얼마 정도나 우리가 이 라지 R&D 퍼실리티에 투자할 것인지 그게 별도로 알로케이트가 되고 거기에서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상 과제가 정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목소리 큰 분들이 그냥 어떻게 예산 따면 그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고쳐져야 되겠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거대 장비뿐 아니라 빅사이언스들이 공통적이에요. 공통적으로 겪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중부에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우주 뭐 달나라 화성 뭐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지금 다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시다가 또 예를 들어서 워싱턴 DC에 와서 스미소니안에 가서 에어로스페이스 뮤지엄을 쫙 보고 나면은 그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빅사이언스나 이 거대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단방작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관련 기관 또 관련 전문가 분께서 내일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알리고 지지를 구하고 이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발제하시면 내용 똑똑 들으면서 또 참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모든 디시전 메이킹이 빨리빨리 그리고 이제 한번 정해지면 그냥 그게 무슨 지고지선처럼 그냥 막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라온에 대해서 그 언론에서 굉장히 지탄을 하는 걸 보면서도 느낀 점이 왜 독일 같은 나라 우리보다 훨씬 어드밴스드 컨트리인데 라온 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10년, 20년 늦게 지금 계획 목표를 변경해서 2025년인가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안 가본 길을 감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사실은 이게 마치 무슨 과학기가 큰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러분들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어떤 제도적인 틀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R&D하고 다른 이런 거대 연구시설 장비에 걸맞는 제도를 빨리 만들어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아까 뭐 DOE 사례를 참고하든 뭐 그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빨리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대 앞단에 서두르면 안 된다. 충분한 준비 저는 뭐 공감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단계에서도 오늘 뭐 그런 말씀들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 고령화 그 과학기술 인재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거대 시설 장비는 우리 과학계, 산업계, 학계에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에 있는 아주 저명한 과학자인데 장비가 없어요. 한국에 거기 가면 한다고 하더라. 그렇게 해서 스스로 올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 우리가 했던 뭐 WCU, WCI 그런 차원에서 어거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장비가 욕심이 나서 올 수 있는 또 DOE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국에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데 거기 우리 빔라인 하나 만들면은 좋겠다. 그 와서 같이 할 수 있게. 그래서 국제사회가 같이 공동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뭐 운영 단계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좀 깨달아야겠다는 것이 이 장비를 구축 운영도 중요하지만 바로 동시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준비해야 된다 미리. 그냥 뭐 허겁지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뭐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포럼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정책 연구를 하든 해서 좀 다듬어서 제도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온라인상으로 질문이 몇 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는 없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제가 패널분들에게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저희들 답변해 주시는 걸로 이메일상으로 그렇게 저희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된 내용을 감안해서 이제 김현중 교수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발제를 하고 또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빨리빨리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우리가 따라가는 과학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거기도 미국이 그만큼 여유를 갖고 시간을 갖고 플랜하고 구축하는 기간도 갖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네가 세계에 처음 하고 제일 리딩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많이 성숙되는 단계로 가고 또 우리도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해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간다면 사실은 아까 그 미국의 케이스가 뭐 진짜 다 아이디얼하지만 우리에 맞는 경우인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 사실은 남의 케이스가 다 우리에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이제는 과학계가 좀 더 성숙되고 리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실 그렇게 빨리빨리 금방금방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제대로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저희가 사실 제가 그 기술검토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게 처음이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놀랍고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위원회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다 했어요. 다 그 절차상으로 보면 해야 될 위원회들을 다 하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논의하거나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정말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 그 필요한 사람들이 합의와 논의와 또 그 충분한 의견을 나누면서 같이 도출한 의견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이제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우리가 성숙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키스텝도 하시고 과기부도 그렇고 저희 과학계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만들어서 또 이번에 그 기술검토위원회를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도 어려웠지만 합의할 수 있다라는 뭔가 자신감도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 예지만 그리고 빔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전체 가속기 중에서도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과학계가 조금 더 그런 성숙한 결정을 하는 데에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연사님과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은 향후 정책을 제안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수요 포럼을 안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회 수요 포럼은 감염병 R&D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 14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큰 박수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